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핵심은 학습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그 학습을 어떻게 시킬 건가라는 건데, 거기 중에 우리가 선형회계를 갖고 이제 가장 간단한 그 예제와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 선형회계에서는 이제, 뭘 구하는 거냐면 직선을 구하는 거잖아요. 각각 오자가 제일 적은 직선을 거서 각각 떨어진 데이터부터 에러를 줄이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 선형,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직선의 기울기와 그 계수죠. W와 바이어스를 찾는 문제인데요. 그 기울기와 바이어스를 찾는 문제인데, 결국 W와 B를 어떻게 업데이트 가느냐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거죠. 그래서 W를 어떻게 업데이트 하냐면, 각각 에라가 2차 곡선을 그리니까 거기를 미분해서, 다시 말하면 평균 제곱법에 의해서 각각의 오차들을 제곱한, 그거를 미분하면 이제 기울기가 나오니까 그 기울기를 업데이트해서 W를 구하고 그 다음 바이어스를 구하는 거였어요. 결국 이거를 무한히 반복하면, 많은 데이터로 반복하면 우리가 구하는 W와 B를 구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결국은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이제 학습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더 확장하면 비선형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W와 B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W와 B가 여러 개 될 수 있는데 그걸 뭉치면 어느 하나의 특징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W와 B를 구하는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개의 매트리스로 구할 수 있어요. W 자체도 매트리스를 구해요. 그러면 그것을 구하는 게 학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스 펑션을 주어지면 그거에 대한 그레디언트 값을 구해서 업데이트해가는 거죠. 그런 개수들을 이제 결국은 구하는 거를 이제 학습해 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하나 들읍시다. 손글씨 쓰기를 하는데 그거를 인식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개의 배열이 들어오겠죠. 색상에 대한 배열이 RGB니까 이 RGB 각각이 0부터 255까지의 수가 있거든요. 2차원 배열로. 그럼 이 세 층이 들어올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레이냐 RGB냐 이런 이제 채널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4차원의 배열을 들어올 수 있어요. 어쨌든 그림이 이렇게 배열로 들어오는데 결국 그것의 특징을 찾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스크라는 걸 써서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숫자와 비교하는 거잖아요. 예를부터 0부터 9까지의 이제 필기를 쓴 거를 이제 인식시키려면 결국은 그게 어떻게 가장 가까운 거를 이제 설명해내는 건데, 그 설명해낼 때 그 도형이 너무 크니까 이거를 나누어서 여러 개의 노드로 넣는 거예요. 배열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텐스에 넣는 거죠. 그러면 마스크라고 해서 10x10 정도의 그걸로 줄여서 이거를 전부 255, 255를 전부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10x10 정도의 배열을 구해서 거기에다가 가장 특징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스크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들의 합인 거죠. 기울기들의 합이 아니라 기울기들인 거죠. 마스크를 한다는 건 무엇인지 아시죠? 무엇은 통과하고 무엇은 들이마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마스크를 쓰면 우리가 깨끗한 공기는 들어오게 바이러스는 차단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림에 있어서 어떤 일정 부분의 특징은 뽑아내고 나머지는 통과하고, 나머지는 어떤 특징만 통과하게 하고 나머지는 막는 걸 마스크라고 하는데, 그런 마스크 배열을 학습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로스 펑션인 거죠. 로스 펑션은 뭐예요? 그걸 줄여가는 거니까, 그 줄여가는 건 목적이니까 그걸 어떻게 잘 이제 정의하냐가 중요하죠.
그 로스 펑션은 그래서 고올 펑션이라 목적 함수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그 목적 함수를 줄여가는 거니까. 그 줄여가는 거는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정사각형법을 통해서 그걸 다시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개념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형회귀를 이해하면 다른 것들을 거기다가 대칭해서 생각해보면 다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은 그 마스크를 구해갖고 그 마스크를 통과하면 이게 9자라든지 8자라든지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스크가 이제 어떤 배열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는 선형회귀에는 WB라는 간단한 거를 하지만 이게 W가 이제 변수가 여러 개 있을 경우는 이제 그게 이제 벡터로 보이잖아요. 벡터라는 거는 뭐 열의 개수가 한 개씩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차원에서 그걸 벡터라고 그래요. 근데 그 벡터를 모으면 배열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형이 아닌 것들은 이렇게 그 곡선으로 이렇게 이거를 그려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곡선으로 그린다는 건 여러 개의 선을 그린다는 것을 뜻해요. 다시 말하면 그 개수가 단순히 열이 아니라 벡터가 아니라 벡터들의 여러 개를 뭉쳐놓은 배열일 수 있는 거죠. 어떤 거든 우리가 보면 결국 그 개수들의 모임이든 아니든 정사각형법을 통해서 그것의 특징을 만드는 것, 특징을 잡아내는 것까지 하는 것이 학습인 거예요. 그럼 그 마스크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값을 넣으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분류이든 아니면 가격을 구하는 거든 마찬가지인 거죠. 아니면 뭐 군집을 하는 것도 어떤 마스크를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포토샵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포토샵에 레이어라는 걸 쓰거든요. 레이어 마스크라는 걸 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정 부분은 하얗게 나오고 어떤 일정 부분은 검게 나와요. 그게 레이어 마스크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도 그 어떤 부분에 이제 얼굴 같은 경우도 뽀샤시를 할 때 어떤 부분은 칠할지 안 칠할지를 이제 마스크를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쳐놓고 해요. 그거를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와 똑같은 거죠. 우리가 결국은 경사각형법을 통해서 백 프로파게이션을 해서 그걸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선형 문제를 이해하면 비선형 문제도 또는 다른 문제들도 동일하게 그 고울만 잘 정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태로 움직일지만 잘 정리해가면 뭐 인공지능은 대부분 그런 논리에서 계속 돌아가요. 뭐 언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적인 RNN으로 리커시브를 써도 결국은 문장 3-4개 단어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추적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도 결국은 이게 매칭이거든요. 그렇죠? 타겟을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매칭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학습이라는 건 경사각형법을 통해서 이제 개수들이 배열이든 아니든 여러 개를 계속 업데이트해 가서 원하는 특징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통해서 가격을 이제 계산을 해가면 목적한 함수 원하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예측하는 거를 정량적으로 잘 뽑아낼 수 있는 이게 도구인 거예요. 이게 분명해요. 특별히 이제 로지스틱 이제 분류 같은 경우는 확률로 주어지거든요. 이게 9일 확률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손으로 이제 필기로 9라고 썼잖아요. 그럼 9일 확률이 85%다 이렇게 주어져요. 퍼센테이지로. 그러니까 우리의 예측도를 명확하게 이제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인공지능을 응용해 가시면 예측을 잘 정말 표현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머리로 그렸는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예를 가지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 했던 거를 조금 더 이제 다시 한번 리뷰해 가면서 이렇게 이게 한 개의 뉴런이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거든요. 이걸 이제 뉴런이라고도 하고 하나 뉴런 있는 거를 이제 뭐라 그래요? 한 개의 뉴런 구조를 가지고 하는 걸 퍼셉트론이라고 하죠.
결국은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요 개수를 이제 학습해 가는 겁니다. 결국은 목적 함수를 주어지고 로스 펑션을 줄여가는 개수와 뭐죠? 이 초계 개수와 바이어스를 구하면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결과값을 가져오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로스 펑션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함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해가는 거예요. 계속 어떤 방향이든 그게 여러 번 뭐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고 또 도함수를 구한다 해도 여러 함수를 주어진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업데이트해가고 업데이트한 거를 다시 가져와서 이제 또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뉴런 구조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 정방향 계산과 역방향 계산을 해가는 겁니다. 업데이트 해가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갖는 것을 가장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뉴런으로 우리가 짰던 겁니다. 조금 확대해 볼까요? 네. 확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게 y 밸류에 대한 원래 주어진 값하고 예측값이죠. 이게 이 선형으로 딱 이렇게 보여주면 좋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잘 예측되면 선형으로 이렇게 여기에 분포가 모이거든요. 하나 볼까요? 선형으로 뭉치는 모형이 어디에 있냐면 중간에 번호가 없군요. 이게 네. 이 규제를 넘어서 이거는 좀 실패한 모델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자동차 연비 문제에서 제가 이걸 다시 연비를 가져와서 테스트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밸류 값이 여기 보세요. 이 테스트 y 테스트하고 타겟이죠. 이게 원래 값이고 이게 예측한 값이에요. 이렇게 선형으로 쫙 나오죠. 분포가. 그렇죠. 이게 1대1로 맞춘다는 건 얘가 5일 때 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들어온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학습이 잘 된 거죠. 예측 가격을 주어지면 만약 얘가 원래는 예측을 우리가 30에 했어요. 그러면 얘가 30에 나와 있는 게 맞는 거죠. 30에 가까이. 그렇죠? 이런 분포가 아주 이제 잘 학습된 분포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좀 이제 가서 조금 지나가면서 계속하고요. 이제 요 모델을 잘 기억하시고 이게 이제 확장하면 다른 곳에 다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결국은 이 문제거든요. 로스 펑션을 잘 적용하고 그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그레디언트가 이제 도함수 또 도함수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요. 마지막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 했던 표준화해서 학습한 부분을 조금 수정할게요. 너무 가격을 줄여서 요 차트가 이제 막 진동을 하는 노이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너무 이니셜 밸류를 러닝 레이트를 너무 많이 줘서 뭐 오버피팅 문제가 조금 생긴 것 같아서 다시 좀 줄여서 약간만 줄였어요. 그래도 10배 정도예요. 이게 2의-8승에도 10배 정도 준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크게 높여준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표준화하면 이렇게 에포크를 줄여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이제 학습을 빠르게 하는 부분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했더니 분포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났어요. 처음에 이제 표준화한 거는 조금 더 가격이 높은 분포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왜 이런 분포가 나타나냐면 처음에 우리 배축값 예측할 때 그 온도에 따른 분포가 다 이런 분포였어요. 요거와 다른 분포는 뭐였냐면 그 평균 강수량만 좀 다르거든요. 근데 강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니까 이런 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측 가격 자체가. 이제 그 분포를 보면, 데이터의 분포를 보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건지 또 알 수 있어요. 이거 좀 보시면 이제 이 가격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데 이게 곡선이 아주 잘 나왔죠. 러닝 커브가. 이게 러닝 커브라고 했죠. 에포크당 손실 있는 거를 러닝 커브라고 했어요. 그래서 검증으로 이거는 이제 러닝 커브를 본 건데, 검증 커브로 안 해도 엑스트레인 갖고도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검증으로 이제 돌려보는 게 그 이제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을 검증 부분으로 놓고 이렇게 봤더니 잘 러닝 커브가 돼서 더 이상 손실이 뭐 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가격이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을 좀 수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측 분포 시각화하는 것까지 했죠. 그리고 표준화했는데 표준화한 다음에 요거를 매핑하는 거를 다시 조금 바꿨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우리가 표준화를 하는 그 스케일링하는 이제 그 분포가 있잖아요. 뭐 엑스트레인을 이제 그 표준화했는데 엑스트레인 자체의 가격으로 우리가 예측할 때는 요 분포에다 넣는 거니까 얘 가격도 요 매핑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스케일링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평균 온도가 10도고 최저 온도 마이너스 5도, 최고 온도 20도, 강우량은 0.8인 거에 대한 예측 가격을 알고 싶은 건데 요것도 요런 매핑을 해야 되는 거죠. 표준화처럼. 근데 표준화하는 그 매핑이 엑스트레인에 대한 그 분포에 대한 위치인 거죠. 제가 늘 자꾸 얘기했지만 분포가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 분포 가운데 에러가 생기고 그걸 최소화했기 때문에 그 분포 가운데 넣어야 돼요. 그 분포 가운데 넣는데 이제 2차원 어레이이기 때문에 이 쉐이프를 한 차원 줄이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다시 넣는 거죠. 센터링만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시면 넘파이에서 해주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 가격을 두 개를 넣는 거죠. 네, A 가격을 넣고 이 표준 편차 있는 분포는 얘의 분포로 그러니까 트레이닝 B는 얘를 가지고 해놓고 나머지 얘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센터링 가격이니까. 결국 그래서 센터드된 가격으로 넘겨줍니다. 요거는 이제 쉐이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2차원으로 늘린 겁니다. 여기는 개선해주기 위해서 1차원을 줄여주고 마이너스 1로 차원을 줄여주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2차원인데 뒤에를 이제 마이너스 1 해주는 거예요. 한 차원 줄여주면 그러니까 열 벡터를 만들어주는 거죠. 열 벡터를. 이게 잘 이해 안 가실 수 있어요. 복잡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NP 어레이 그 다음에 넘파이에 대한 리쉐이프를 좀 인터넷에 검색해 보셔서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 가격을 받아서 그 가격으로 넣는 거죠. 그렇죠. 그 A 한 거를 스케일링해서 다시 벡터로 넣었다가 벡터로 다시 받는 거죠. 그대로.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벡터 형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제 2차원 어레이인데 4행 1열의 값을 갖는 거죠. 그렇죠? 행이 4개죠? 셋, 넷, 4행 1열의 값을. 한 차원 줄여서 나오면 4행으로 나오는 거. 4행으로 나오는데 뒤에는 맞춰주라는 거죠. 줄였으니까. 그렇죠? 이게 아마 열 벡터로 이렇게 쭉 하나로 리스트로 여기선 들어올 거예요. 그럼 리스트로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바꿔주는 이유는 우리가 4패스라고 해서 위에서 넣어줄 때 4,1로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쉐입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받아서. 그렇죠? 요건 입력할 때 영향이고요. 출력은 여기서 리터닝 한 거에서 영향을 받는 거죠. 출력은 리턴한 것을 여기서 받아서 여기다 넣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가격으로 분포 가운데 넣으면 이 가격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가격을 넣으면 이제 4,200원에 조금 늘어났죠, 분포가. 4,300원 정도. 예, 3,000 초반대가 이제 좀 더 정확한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좀 더 하면서, 이제 좀 더 가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한 개가 뉴런이 여러 층으로 그럼 구현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 딥러닝이라는 거는 이런 뉴런이 여러 층을 한 거잖아요. 여러 층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산을 좀 더 복잡한 계산을 단순하게 여러 층별로 나누어서 하겠다는 것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트리에서는 어떤 트리를 할 것인가 이런 데도 쓰이고요. 다양한 용도가 있어요. 한 개의 층으로 만들면 노드랑 어떤 다른 점으로 다르게 만들어야 되냐면 이 한 노드가 이전에 보았을 때는 여기 보시면 하나의 노드가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나오면 여기서 나온 값이 제대로 됐는지 안 나오는지 스코어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층에서 받을 때 다른 층에서 받는 값을 생각해야 돼요. 다른 층에서 여러 개의 노드에서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하나가 아니고 이제 여러 층에서 받는 거를 생각해야 되고 그걸 업데이트해 갈 때 결국은 이게 여러 층이 있으면 맨 마지막 노드까지 이렇게 업데이트해 와야 돼요. 그레디언트가. 그게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까지 이게 그레디언트가 결국은 경사분법에 왜냐하면 함수니까 계속 이게 층이 2개, 3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레디언트하고 여기에서 그레디언트하고 이렇게 계속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와야 가중치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구현해야 되는 복잡성이 생깁니다. 약간의.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논리를 다시 한번 보고요. 그거를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가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딥러닝을 하면 일단은 좋은 게 뭐냐면 여러 개의 층으로 쌓으면 한 개의 선으로만 표현했던 거를 이게 비선형 함수까지 다룰 수 있게 돼요. XOR 문제를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의 선으로 XOR는 절대로 구현되지 않습니다. 2개의 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역을 나눠야 되거든요. 영역 나누는 문제가 생겨요. 2개의 선으로. 그러면 한 개의 선으로 안 돼요. 여러 선이나 곡선으로 해야 돼요. 그럴 때 이거를 여러 개를 붙이는 거죠. 선을 붙인다는 건 그런 노드 이런 쬐끄만 구간을 잘라서 노드를 만드는 거죠. 요만큼의 구간별로 잘라서 노드에서 처리하게끔 하면 뭐 거의 쬐끄만 자를 때는 직선 구간이거든요. 직선으로 연결되다가 또 어떤 구간은 다른 직선 이렇게 해갖고 계속 움직이는 거죠. 여러 개의 직선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하죠. 또는 딥러닝 여러 층으로 학습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 한 개의 층은 여러 개의 층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4가지 정도를 고려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을 벡터화시켜서 행렬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입력이 벡터로 계속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벡터로 계산해야 이게 이제 와서 계산이 되거든요. 층을 이룬다는 건 여러 가지의 건데 결국 벡터, 행렬로 계산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 돼요. 한 개의 층을 하려면. 입력도 그렇고 출력도 벡터로 내는 거죠. 입력도 출력도. 두 번째, 여러 층을 이룬다는 것은 정보의 노이즈 과정을 줄이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한 개의 노드를 나왔는데 너무나 많은 오버피팅이 여기서 돼버리면 그 뒤에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가격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한 개의 층을 다시 말하면 오버피팅 문제를 고려해야 돼요. 한 개의 층에서. 다시 말하면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규제를 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피팅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해요. 뭐 이제 여러 층으로 하는 이제 이제 이미지를 학습시킬 때는 그래서 이거를 아예 드랍시키기도 해요. 노드 자체를 랜덤하게 이게 아예 안 움직이게 값을 안 받는 노드가 생기게끔 해요. 아예 일부러 이런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자꾸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형태를 갖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도 풀어요. 어쨌든 그것을 테스트하면 과적한 문제를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규제 문제, 노드별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다시 말하면 출력값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해요. 세 번째, 이 노드가 이제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텐서로 얘기하면 텐서가 여러 개, 층이 여러 개예요. 그러면 많은 연산을 해야 되니까 더 효율적인 방법을 구현해야 돼요. 여태까지는 데이터를 전부 다 한 개 한 개씩 넣어서 전체를 학습하고 이걸 에포크라고 그랬죠. 그렇게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 엄청난 연산을 하죠. 이게 많아지면 뭐 자료가 이런 어레이가 변수가 뭐 우리는 4개지만 변수가 20개이고 예를 들면 뭐 자료가 10만 개 이상이다. 그러면 이 벨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연산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거를 다시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얘들을 학습하려면 그레디언트를 해야 되잖아요. 경사관법. 그러면 좀 더 나은 경사관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된 거죠.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그래서 이제 확률적 경사관법, 미니 배치 경사관법을 이제 소개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왜냐면 백프로파게이션을 수없이 해야 되니까 여러 노드들을 그걸 빠르게 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결과 출력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스코어를 구해내야 돼요. 로지스틱 회계에서는 이 부분이 확률로 나온다고 그랬죠. 이즘 판별 버전 마지막 소프텍스라는 거를 쓰면 전부 다 나올 거를 1로 주어 만드는 거거든요. 합한 게 1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노드에서 나오는 건 확률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선형회계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 결정계수 R제곱을 측정하면서 표기해 본다고 그랬죠. 이걸로 가지고 학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판별하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변동성 부분을 판별하고 초기값을 주는 데는 쓰는 데는 의미가 있다. 초기값을 결정하는. 왜냐하면 총 변동분의 예측된 변동이니까 변동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맞추면 이게 이제 1에 가깝게 나오면 초기값이 어느 정도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조금씩 더 줄여가거나 늘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구현을 해봤어요. 나름대로. 이제 결정 개수로. 근데 이걸로 갖고는 학습이 잘 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판단하기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 결정 개수라고 나와요. 결정 개수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건 우리가 통계에서 배운 건데 coefficient of determination인데 추정된 선형 모형이 주어진 자료를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선형성으로 그거를 알 수 있는 측도인데요. 반응 변수의 변동성, 즉 설명된 예측 변동분의 총 변동을 얘기해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많이 되면 이게 1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게 통상 R제곱으로 표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난 학기 통계학에서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가서 그 의미와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런 네 가지를 좀 더 고려하는 것들을 하나의 싱글 레이어라는 객체를 만드는 거죠. 클래스는 객체라고 그랬어요. 객체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비인적 특성과 두인적 특성. 다시 말하면 변수들이나 상수, 비인적 특성,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함수를 갖는 거죠. 이 자체 하나의 그 객체가 그래요. 이 객체를 메모리 변수로 받을 때 실행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객체는 형태예요. 모양 형태.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서 보면 이제 전부 보면 이제 리스트로 이걸 받고 로스를 받는데 이 하나의 그 노드가 했던 것들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검증까지 같이 실행해야 되죠. 그래서 검증을 전부 다 같이 그러니까 학습되면 학습하면서 검증까지 하는 거예요. 두 개의 트레이닝
셋 카드하고 밸류에이션 셋을 한꺼번에 넣어서 그래서 이게 잘 검증까지 되는지 그 노드를 한꺼번에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히스토리로 W의 히스토리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규제가 필요하고 그랬죠. L1, L2. L1 규제는 라쏘 규제라고도 하고요. L2 규제는 리치라고 해요. 라쏘는 올감이죠. 그래서 변수들을 선택하게끔. 그러니까 다양한 변수가 많으면 변수가 중요한 변수를 선택하게끔 하는 이제 줄여주는 거예요. 리치는 이제 산등성이죠. 산등성이니까 너무나 크게 변동하는 것들을 줄여줍니다. 변수들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역할. 그리고 다중 공정성 문제를 이제 함께 선형을 너무 많이 강하게 묶여 있으면 이게 더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평균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죽여줄 때는 다중 공정성 문제를 쓸 때는 리치 규제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규제 문제가. 오버피팅을 다루는 건 특별히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오버피팅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모듈을 가져와도 마찬가지예요. 모듈을 가져와도 오버피팅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주어진 데이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에러를 줄여가니까 당연히 생깁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오버피팅을 풀 수 있는지 뭐 모델의 복잡도를 줄이든지 아니면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줄이든지 선택하든지 아니면 규제를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 세 가지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되면 오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정신을 잘 차리고 정신을 딱 하고 차리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확률적 경상학법, 미경상학법을 쓰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것도 보시는 것이죠. 오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오늘 빠지신 부분은 이게 뭐 핵심 알갱이가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예, 여러분 행운이시죠? 네, 동의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행운이시죠? 이 부분을 그 책에서는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이걸 실질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추적하시고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행적 특성과 두행적 특성인데 비행적 특성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싱글 레이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로 독립적으로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 다음에 이렇게 놓고 콜론을 준다고 했죠. 이거 맞아. 펑션에서 definition, def 정의도 뒤에 콜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까지 인덴트가 맞는 부분까지가 이 한 블락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가중치하고 절편 또는 뭐라 그랬어요? 계수, 요건 바이어스라고 그랬죠. 이런 용어에 대해서 명확히 아셔야 돼요. 용어를 잘 모르시면 개념이 안 서요. 예, 요거는 계수 또는 요거는 바이어스, 절편. 그렇죠? 로스는 손실. 그렇죠? 목적 함수를 정하고 그 목적 함수에 대해서 에러나는 부분을 손실로 받겠다는 겁니다. 예, 항상 초기값이 존재하죠. 어디서부터 할지. 자, 함수들을 설명하면 뭐냐면 포패스는 이제 전파죠. 전파인데 전파 부분은 뭐예요? 이게 벡터로 들어오니까 이게 넘파이 어레이 처리를 하는 겁니다. 벡터를 다 MP 도트라고 하는 건 MP 썸이랑 좀 비슷한데요. 도트는 이걸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가져와요? 이쪽으로 MP 썸에서 합계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MP 도트는 각각 요거를 매칭시켜서 행렬 곱을 하는 겁니다. 행렬 곱. 요거 MP 썸을 없애도 괜찮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MP 썸을 없애면 이제 행렬로 받는 거예요. 다만 네. 요거는 이제 썸을 해버리면 어떤 가격 하나로 되는 거죠. Z가 가격인 거죠. 가격으로 출력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없으면 뭐예요? 여기 보면 벡터로 출력되는 거죠. MP 어레이로 Z가.
요 차이가 좀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죠. 백프로파게이션은 마찬가지로 역전파인데요. 역전파 이게 그 기울기라고 그랬죠. 에라가. 그렇죠? 예, 기울기로 에라가 기울기로 이제 평균 제곱법에 의하면 그거를 미분하면 이제 에라가 나오는데 그 에라의 그 마이너스 한 가격 그게 이제 에라인데 에라 부분이 결국은 뭐예요? 그레디언트가 된다고 그랬죠. 요 1이 되는 거는 요거 x를 미분하면 1이니까 그래서 두 개를 반환하는 백프로파게이션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변함이 없죠, 그거는.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바뀌어야 될 게 이제 피팅 부분이에요. 그래 이거 한 개의 노드로 하다 보니까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한 개의 노드로 하다 보니까 효율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 노드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확률적 경사강법을 이제 여러 개의 노드를 이제 거쳐서 미분을 한다고 했죠. 미분을 하면 한 개의 노드만 미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 개의 노드를 거쳐서 왔으니까 뒤로 여러 개를 가야 돼요. 여러 노드를. 그러려면 이게 빠르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경사강법을 빠르게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확률적 경사강법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같이 튜닝을 위해서 같이 밸류 로스가 클래스 안에 있어야 돼요. 밸류 로스에 대한 업데이트, 로스 업데이트가 좀 필요한 거죠. 로스를 같이 계산해 주는 거죠. 하나가 계산할 때. 자, 요 훈련에 대한 건 뭐냐면 여기 초기값이죠. 초기값을 랜덤으로 주겠다고 해서 mp 랜덤 seed 42. 42는 seed예요. 42. 그러니까 여기 올 때마다 랜덤으로 하는데 매번 바뀌는 게 아니라 이게 42라고 하는 패턴으로만 계속 주는 거예요. 랜덤을 주는데. 그래야 이제 효율을 알 수 있겠죠. 랜덤 시드를 정하면 여기서부터 계속 요걸 해보면 요거 앞으로 나갈 때는 똑같은 숫자의 패턴으로만 다시 와도 똑같이 돼요. 그래서 이제 받을 때는 X와 Y 트레인만 받는 게 아니라 밸류까지도 같이 받는다. 주어지지 않으면 에포크는 첨부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주어지지 않으면 디폴트로. 그래서 fit 다음에 주어지는 거죠. fit 다음에 인자를 X 트레인, Y 트레인 셋만 받는 게 아니라 밸류까지도 밸류셋까지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확률적 계산법으로 쓰는 건데 확률로 하려다 보니까 뭐냐면 이제 랜덤이 필요해요. 확률로 하려다 보니까 확률로 하면 랜덤 분포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랜덤 퍼뮤테이션이라는 걸 씁니다. 인덱스를 보면 여기 보세요. 요거 경사 이제 학습을 하는데 확률로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밑에는 확률로 하지만 뭐예요? 전체를 다 해야죠. 확률로 선택만 하는 거죠. 선택만. 확률로 개수를 선택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다 해야 되죠. 그리고 인덱스를 확률로 가져오는데 변경시켜서 이렇게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끝까지 했을 때 랭스 개수만큼 랜덤 퍼뮤테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랭스 x라는 건 뭐냐면 결국 x의 행렬 값이죠. 여기 뒤에가 안 붙었으니까 이제 첫 번째 값은 행에 대한 값이잖아요. 행에 대한 개수. 다시 말하면 이게 데이터가 x에 대한 게 뭐 600개가 있다, 200개가 있다면 200번을 하는데 랜덤으로 잘라서 200개를 랜덤으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예를 들면 0이다. 그러면 0만 가져오고 0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10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7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6을 가져오고 2를 가져오고 5로 가져오고 이렇게 확률로 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 랜덤하게 그걸 랜덤 퍼뮤테이션이라는 함수에서 해줘요. 인덱스에다. 그 인덱스에서 하면 인덱스로 가져오면 뭐냐면 이 인덱스에서 보면 이게 0부터 9까지면 0부터 9까지가 섞여 있겠죠. 거기서 하나를 가져오는 겁니다. 2부터 시작하면 2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7 가져오고 그러니까 두 번째 행거를 먼저 하고 7번째 행거를 그 다음에 하고 9번째 행거를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막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률적으로 이제 서치를 해서 그거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왜 빠른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학습은 뭐예요?
전파, 에라를 전파를 하고 정방향 계산하고 오차를 계산해서 그 다음엔 역방향 계산을 하고 근데 그레디언트 업그레이드 하죠. 그리고 로스를 어펜딩 하고요. 여기는 이제 중간에 히스토리 W에 대한 개수에 대한 히스토리도 이제 리스트에다가 첨가하고요. 그 다음에 로스죠. 제곱 제곱 오차 그렇죠? 제곱 오차를 여기다가 누적하는 거죠. 단순히 그게 아니라 요게 랭스는 요 뒤로 가야 됩니다. 요 뒤로 이거 잘못했어요. 요거 더하기 더 요거는 리그레션 로스인데요. 이게 이제 에런 L2에 대한 로스를 뒤로 가는 겁니다. 요거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고요. 또는 뒤로 가거나 없어도 되고요. 나중에 다시 요 파워포인트가 안 바뀌었네요. 바꿔놨는데 피팅을 이렇게 랜덤하게 확률적으로 피팅해 주려고 바꾼 겁니다. 이만큼을 튜닝이 필요하고 그레디언트에 대한 페널티죠. 규제에 대한 미분값도 더해줍니다. 네. 똑같아요. 이거 검증인데 검증할 때는 이제 뭐냐면 검증은 전파만 필요하지 백프로페게이션이 필요 없어요. 이걸 바꾸면 안 돼요. 왜냐면 이미 결정된 거잖아요. W가 B하고 개수가. 그 개수를 가지고 계속 계산만 하는 거예요. 로스하고. 여기에는 그러니까 검증 부분에는 600% 이 업데이트 그레디언트하고 업데이트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눠져야 됩니다. 훈련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계산만 예측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져오고 이거 이제 함수를 누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리그레스 로스는 이제 L1, L2인데 이제 L1, L2에 대한 이야기는 책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책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절대값이죠. MP 앱솔루트 절대값. 이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절대값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제곱으로 썸을 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한 이제 압박을 주겠죠. 얘는 개수들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을 주는 것이다. 이제 로스를 확 늘려버리는 거니까. 예, 요게 그렇죠? 이 개수가 크면 클수록 확 늘어나니까 적게 움직이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어요. 예측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행렬로 여러 개를 넣어서 나오는 걸로, 행렬로 반환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정계수 계산하는 건 이전에서도 했었죠. 스코어가 플러스 결정계수 알제곱 계수를 계산하는 걸로. 이렇게 요 전체가 무엇이에요? 하나의 층을 이루는 객체죠. 싱글 레이어. 요 전체가. 요게 이제 그래서 이걸 요거를 변수로 선언하면 요 특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 특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새롭게 나오는 건 이제 확률적 경사하근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면 이걸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편미분을 통해서 무엇이에요? 개수를 구하고 그거를 업데이트하는 걸 학습이라고 했죠. 그 과정이잖아요. 이 피팅. 이게 학습이에요. 그냥 계속 로스를 줄여가면서 로스 가장 적어질 때까지. 확률적 경사하관법은 난수를 통해서 하는 건데요. 자, 생각해 봅시다. 확률적 경사하관법. 확률적 경사하관법은 뭐냐면 보시면 자, 일반 경사하관법은 비교를 해보면 모든 데이터를 사용해요. 그렇죠? 모든 데이터를 사용해요. 그래서 경사하관법을 이렇게 한 데이터, 두 데이터 계속 했어요. 학습이 반복될수록 최적화에 접근하죠. 이 전체를 한 번 하면 에포크 한 번이라고 했죠. 전체를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죠. 에포크를 늘려가면서. 노이즈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없어요, 거의. 경사하관법이 해를 찾는 과정이죠. 이렇게. 근데 확률적 경사하관법은 뭐냐면 랜덤하게 추출한 한계. 확률. 임의의 사건이죠. 확률로 해서 임의의 사건에 대해서 그 중복도 선택 가능한데 그것이 얼마나 이제 효과가 있는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로 주어지니까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게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막 바뀌니까, 이게 에러가 높아졌다, 낮아졌다가 바뀌어요. 얘는 순서 없이, 이게 에포크 한 번 돌면, 처음부터 끝까지 돌면, 일단은 학습이 한 번 되면, 그 다음 학습부터는 더 적어지는 거죠. 계속. 같은 데이터가 순서대로 들어오니까. 근데 얘는 같은 데이터지만 순서대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노이즈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만 노이즈가 줄게끔 만들어야죠. 어느 순간 가면 노이즈가 또 확 올라가요. 에포크를 많이 하면 그게 반복되니까 노이즈 많은 구간은 더 치고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학습하는 게 아니니까 전체를 학습하기보다 확률로 이 랜덤하게 막 계속 학습하니까 이게 이런 변동성이 있지만 훨씬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접근해 가요. 여기서 배치라고 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배치는 데이터를 전체 다 읽어오는 훈련 단위입니다. 배치는 에포크는 뭐라고 했어요? 전체 데이터를 한번 훈련하는 게 에포크라고 그랬죠. 쭉 배치는 요 길이를 얘기해요. 얘는 전체죠. 이 배치는 경사하강법에는 전체가 하나가 배치인 거죠. 이 확률 경사하강법은 이게 묶어서 다시 하게 해도 돼요. 이 묶어서 데이터 전체를 읽는 훈련의 단위를 묶어요. 그걸 배치라고 해요. 결국 일부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데이터를 다 보고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보고 업데이트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험생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예를 들면 별로 좋은 추억이 아니죠. 그런데 만약 수험생이라고 하면 이걸 보면 뭐냐면 시험을 보는데 국어 시험을 봐요. 근데 국어 지문이 나와요. 우리가 지문을 다 읽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경사하강법. 처음부터 끝까지 지문을 다 봐요. 그런데 확률적 경사하강법은 어떤 거냐면 이게 정확히 1대1로 매칭되는 건 아닌데 비유가 적절하게 조금 비슷합니다. 뭐냐면 문제를 보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만 읽는 거죠. 일부분만. 그리고 또 다시 다음번에는 다음 지문을 읽고 뒤에 부분을 조금 읽고 푸는 거예요. 지문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게 더 효율적이겠죠.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만 어떻게 더 갖고 올 수 있으니까. 물론 이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게 확률이 높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걸 학습하면서 확률이 높아지는지 안 높아지는지 러닝 커브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문을 제대로 갖고 와서 보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아는 거죠. 그래서 확률 높은 걸로 자꾸 바꿔가는 거죠. 읽고 푸원. 그렇죠. 우리가 어떤 거를 판단할 때 장기를 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를 둘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계속 가보지 못하잖아요. 바둑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몇 수 앞을 보는 건데 몇 수 앞에 확률이 무엇이 좋은지만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거죠. 그레디언트를. 그게 훨씬 빠르겠죠. 경사하강법을 쓰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경사하강법을 그래서 이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쓰는데 첫 번째 이제 확률 경사하강법이 이제 줄을 이루어서 첫 번째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에러가 많다. 에러가 많다는 것은 노이즈가 많은 거죠. 에러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는데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노이즈가 생기죠. 노이즈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반복될 수 비교적 노이즈가 아래 위로 진동한다. 그래요. 노이즈가 심한 거죠. 자, 확률적 경사하강법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쉽게 간단하게 분석해 볼게요. 피팅 이제 훈련하는 부분이죠. 훈련에서 확률적 경사하강법은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결국은 편미분에 관한 겁니다. 편미분을 어떻게 빠르게 할까? 그 데이터를 전체를 훑어보지 않아도 좀 더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까 해서 이거를 확률로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버리는 겁니다. 전체를. 그리고 랜덤 퍼뮤테이션은 이렇게 동작해요. 여기 오른쪽을 보세요. 제 커서를 보시면 넘파이에 보면 이 L이라는 걸 리스트를 1부터 9까지 주었었어요. 이거를 순서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를 뭐예요? 그냥 경사하강법. 이거를 랜덤하게 갖고 와서 임의에 주어진 것으로 계산하는 걸 확률적 경사하강법.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랜덤 퍼뮤테이션을 보면 여기 9개잖아요. 9개니까 9개. MP arrange라는 거는
여기가 9라는 거죠. 0부터 9개를 num파이로 만들겠다는 거죠. 0부터 9까지. 그거를 퍼뮤테이션 섞어서 랜덤하게 가져오면 인덱스인 겁니다. 인덱스 i부터 l까지인데요. 그걸 찍어볼게요. 여기서 첫 번째 가져오는 게 뭐예요? 9죠. 찍어보면 l의 9번째 인덱스 i 값이 인덱스니까 9가 되면 인덱스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마지막. 그렇죠? 인덱스 9 출력. 그러니까 뭐냐면 인덱스에는 9, 5, 2, 6, 8, 7, 4, 3, 1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가져온 거니까. 리스트로. 그러니까 이게 인덱스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L과 같이 리스트인데 그렇죠? 1차원이죠. 근데 리스트 아니죠. 이제 타입은 MP 어레이 타입입니다. MP 어레이 타입인데 그것에 대한 값을 이렇게 가져보면 뭐냐면 9, 5, 2, 6, 8, 7, 4, 3, 1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 개씩 가져오면 겹치지 않죠. 10개 중에 겹치지 않게 인덱스를 섞어 놓는 것을 랜덤 퍼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값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만약 이미 주어지는 것처럼 이거를 확률로 계산해 가는 겁니다. 랜덤으로 섞어서 데이터셋을 빠짐없이 데이터를 갖고 온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에포크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에포크 할 때는 또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게. 그런데 랜덤 퍼뮤테이션이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 형식으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 올라가도 9, 5, 2, 6, 8, 7, 4, 3, 1. 다시 말하면 이 행을 순서대로 주어진 대로 오는 게 아니라 섞어 놓은 걸로 이렇게 확률, 그러니까 랜덤하게 섞어 놓은 걸로 이거를 에포크를 돌리겠다 이 말이에요. 시드를 정해져 있으니까 이 순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순서는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온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규제는 지금은 없는 걸로 하고 1.3에 마이너스 4 정도로 초기 값을 주어줬어요. 그리고 x 이제 요거는 이제 표준화한 거죠. 센터링만 한 겁니다. x 트레인 스케일드 하고 y 트레인 이 셋을 두 개를 셋으로 주어지고 밸류도 당연히 스케일한 걸 표준화한 걸 넣은 거죠. y 밸류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줘서 r 제곱을 계산해 보는 거죠. 아까 랜덤 점 이렇게 레이어 1에다가 변수에다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실제 메모리는 레이어 1으로 액세스를 하는 거예요. 얘는 형태니까. 형태고 얘가 실체인 거예요. 얘가 객체인 형태고 얘가 이제 실체인 거예요. 실체 점 그 안에 있는 펑션이죠. 점 다음에 펑션이나 이것의 초기 값으로 하려면 언더바 두 개에다 이닛으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레이 원점 피팅 하면 순서 여기서 이제 피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가격이 100 에포크를 100번 나눠서 0으로 나올 때 하라니까 랜덤하게 여기가 보니까 랜덤하게 나오죠. 그렇죠? 랜덤하게 좀 나오죠. 이렇게 했더니 이게 한 번 한 걸로 보니까 요만큼의 에러가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이게 10의 9승이니까 굉장히 큰 값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뭐예요? 늘어나죠. 에러 값이. 노이즈가 생기죠. 에러가 줄어야 되는데 확 늘죠. 그랬다가 또 다시 줄죠. 점점. 그렇죠. 그러고 났더니 이제 예측된 변동분의 총 변동을 보니까 한 89% 정도. 90% 가까이. 근데 이제 이전보다는 훨씬 많이 나온 겁니다. 이전 결정 계수는 0.8을 못 넘겼어요. 지난번에. 0.8을 못 넘겼는데 얘는 0.8이 넘어갔어요. 그렇죠? 중변동. 결정 계수가 좀 높게 나온다. 피팅을 아무리 잘해도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이전에는 0.8을 못 초기 값을 아무리 짧게 줘도 그걸 못 넘겨가요. 그건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피팅 문제, 오버피팅 문제거든요. 오버피팅이나 언더피팅을 하지 않고는 저게 안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규제를 통해서 이제 풀어가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좀 더 결정 계수가 높게 나온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요거를 그래프로 시각해 봤어요. 뭐 이렇게 진동하죠. 한번 갈 때마다. 막 진동합니다. 이게 5천 회나 했는데 이게 실패한 케이스에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진동을 하는 부분에 최소값만 얻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더 많이 진동하는 에러가 나는 거는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도 여기도 여기 밑에서 자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오차가 이제 값이지,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편차가 커진 거예요. 노이즈가. 에러의 노이즈가 많이 생긴 거죠. 결국 XY 테스트라는 것을 해서 이렇게 결과를 했는데, 이 표준화한 것과 표준화하지 않는 것을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이렇게 표준화한 것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이 별 차이가 안 났어야 되는 건데, 좀 실패한 거죠. 러닝 커브를 보면 F끝 따른 손실을 보면 아유를 크게 진동해요. 그 이제 이게 진동을 해도 이제 어느 최적점인지 못 찾는 경우도 생겨요. 제가 이 부분을 못 찾았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피팅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선형회계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인 부분이 여기에요. 확률적 경사하강법으로 해서 이 에러를 평탄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못 잡았었어요. 엄청나게 이거를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은. 아마 여러분 돌려보면 이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반드시. 진동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미 순서로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 효과는 더 커요. 무작위로 선택한 거니까 데이터는 속도도 빨라요. 결국은 노이즈를 어떻게 처리할 것만 고민하면 되거든요. 네. 요거 이제 지난번 시각화했던 것들은 계속 똑같은 부분이니까요. 변수만 바꿔서 넣은 거죠. 그렇죠? 변수만 바꿔서 넣은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러닝 커브와 그 이제 예측한 값을 비교해 봐서 학습이 잘 된다. 이게 학습이 안 된 거죠. 잘. 그렇죠? 볼 수 있어요.